박근혜 회고록 후 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 박 위기 때 실체 드러나는 법.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위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 아로 레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분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유류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단계, NA, 국민참여단계, 진보신당 탈당파, PD, 시민사회 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종북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석기, 지하혁명 아로 조직, 국정원의 긴급보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었다. 이 조직의 리더였던 이 의원은 기존 진보단체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공개 석상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와 같은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인사였다. 기자들과 자신의 보좌관을 일꾼이라는 북한식 용어로 부를 정도로 북한에 경도된 인물이었다. 박근혜 회고록 10세월호 상. 내가 정윤회와 호텔서 미래. 박 직접 밝힌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는 내 재임 중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가장 처참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먼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해 이 회고록을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내가 누구보다 큰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랬기에 당시 세간에서 나와 관련해 제기됐던 온갖 의혹이나 추문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게 또다시 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려고 한다. 2014년 3월 말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작은 3월 20일에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였다. 대통령이 되고 규제개혁을 여러 번 강조해왔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싶었던 나는 당시 회의에서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일자리를 규제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강조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현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회의가 무려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오후 2시 시작한 회의가 저녁도 거른 채 오후 9시에 끝났을 때 나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이틀 뒤엔 3월 24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해관 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약 14시간의 비행을 거쳐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헤이그는 이미 밤이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곧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야 했다. 북한 핵 문제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문제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어 열린 해관보 정상회담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53개국 정상이 참석한 국제회의였다. 나는 24일 개막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았고 다음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강행군이 이어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몸이 너무 안 좋아 링거를 맞고서야 겨우 참석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말 인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오해를 받았을 정도였다. 헤이그 일정을 마친 뒤엔 3일간의 독일 순방이 이어졌다. 이렇게 5박 7일간의 빡빡한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엔 시차 적응까지 겹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일정이 연일 이어졌다. 3월 3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나는 4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을 주재했다.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이들을 앉아서 맞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입구에 서서 한 명 인사를 나누고 각 나라의 상황도 물어보다 보니 선체로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8일에는 방한한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 만나 한 호주 정상회담을 가졌고 14일에는 21명의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몸이 부서지는 듯했다. 이런 나의 상태가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비쳤던 모양이다. 하루는 정호성 비서관이 나에게 대통령님, 차라리 하루만 일정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했다. 사실 나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던 차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무리하게 몸을 축내는 것보다 관저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저라고 해도 서재나 책상 등이 있어 충분히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다. 그렇게 해서 쉬기로 한 날이 바로 운명의 날인 4월 16일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뒤 야당에선 내가 이날 왜 본관에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는지를 놓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호성 비서관은 쉬기로 했던 4월 16일에 나의 연가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아마도 비공식적인 자체휴일 정도로 간주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날을 공식 휴가로 생각했던 나와 혼선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날 무수히 벌어진 혼선의 예고편이었다. 박근혜 회고록 10일 세월호 중 세월호 그날 청와대 왜 갔나? 박밝힌 최순실 미스터리.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날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최 씨가 과거에 유치원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 최 원장으로 호칭, 원장의 청와대 방문일 것이다. 최 원장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선 당시 청와대 방문 경위만 설명하려 한다. 혹자는 내가 세월호가 침몰하자 당황해서 최 원장에게 대책을 물어보려고 긴급히 호출했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 원장의 방문은 그 전에 예정돼 있었다. 최 원장은 그 전부터 가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속옷 등 일상용품을 대신 구입해 가져다 주곤 했다.
내가 정치 일정으로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런 것을 대신해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터 알고 지낸 그녀에게 부탁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에 최순실 긴급 호출?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같으면 최 원장의 방문을 취소시켰을 것이다. 그녀와 개인적인 용무를 볼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날 사고가 너무 큰 데다 구조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 발을 구르다 보니 최 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내가 취소시키지 않았으니 그녀는 예정된 시간 오후 2시 15분에 맞춰 청와대 관저에 도착했다. 박근혜 회고록 12세월호 나도 흥분에 경질했다. 교육장관 황제 라면진 첫 방문 이후 유가족과 청와대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팽목향을 찾았지만 합동 분향소 문은 닫혀 있었고 헌화와 분향은 할 수 없었다. 유족들도 만나지 못했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폐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틈이 벌어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때 정무수석이 현장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당시엔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여전히 내가 정무수석을 남겨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라는 회한이 남아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들을 자주 찾아가 위로하고 지속적으로 유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마음을 달래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틈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대신 메웠고 정부와는 점점 간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으니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 순간을 몇 번이나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다. 이때를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둘러싼 마찰이다. 당시 야당 일각과 유가족 측에서는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이에 대해 2014년 9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시기구에 모두 맡긴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야당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마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몰아갔고 정부와 유가족 사이는 점점 벌어졌다. 덧붙이자면 나중에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 일부 청와대 인사가 특조위 추진 과정을 살피면서 설립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실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조 수석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는 재판이 시작되고서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특조위는 당시 여야 합의로 구성됐던 기구였고 청와대가 이런 활동을 방해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나는 이들이 특조위를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